네, 핵심 요약 강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이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죠. 앞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에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이듬해인 84년 4월 시행이 되고 시행된 이듬해인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치루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시험 시행 기관에 관한 문제가 먼저 언급되어야 하겠죠.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이제 약칭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위탁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위탁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칙편에서 업무 위탁이라고 하는 단원을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체적인 위탁 업무는 이렇게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되기도 하지만 교육 업무도 위탁될 수가 있거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 업무가 위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교육 업무는 이들 외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은 교육기관이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은 위탁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위탁받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면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원칙은 제한 없음입니다. 국적도요, 성별도요,
연령도요. 민법상 행위능력자일 것조차도 요하지 않습니다. 형사법상의 금고 이상형의 수형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 원칙은 제한이 없는데 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겠죠.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나서 5년간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을 때 시험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오른쪽 27페이지에서 나열되고 있는데 시험의 시행은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앞서서 공부하셨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소한 연 단위의 학습 계획과 수험 대책을 세우고 공부해야 될 분량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응시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행 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험 공고는 개략적 사항에 대한 예정 공고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정 공고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 사항에 대한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되 시험을 공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죠.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험을 시행을 한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 구분 시행이 된다는 점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요.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을 하되 1차 시험은 선택형 원칙,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는데 각각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은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는 있고요. 만일 1, 2차가 동시에 시행이 된다면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있고 실제 지금까지 시험은 1, 2차가 구분은 되었지만 동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34회 시험도 1, 2차가 동시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요. 선택형, 오지선다형 형태로 전 과목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이제 맨 밑에 언급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대학에서 부동산학 전공을 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1차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의 일부 면제는 1차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분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단 연구 면제가 아니에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시행될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는 분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만 합격하신 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더러 계시겠죠? 올해 34회 시험에
반드시 최종 합격하셔야 될 겁니다. 실수하시면 35회 시험은 도로 아미타불 1차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28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측에서 다시 또 묶어서 정리할 건데, 공인중개사법 47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6번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실제로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죠. 그때는 응시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해 시도 조례가 응시 수수료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위탁이 되잖아요.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한 수수료 환불 규정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28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인데, 수수료를 과오납했다면 과오납한 금액 전액 환불, 또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전액 환불,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해도 전액 환불, 그러니까 60% 환불 구간과 50% 환불 구간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환불이고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환불을 합니다. 60% 환불 구간, 50% 환불 구간 유의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합격자 결정인데, 1차 시험은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민법과 개론 각각 40점 이상 득점하였다는 전제하에 민법, 개론 두 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근데 2차 시험은 원칙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 1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각각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세 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2차 시험은 시험 공고 시 어떻게 합격자를 결정할 건지를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29페이지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 수급이라는 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고 시험이 시행이 되면 2차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과락이 없는 분들을 수석 합격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등수를 매겨 선발 예정 인원에서 카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여긴 최소자가 나와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0명까지는 합격자로 하겠다, 상위. 아니면 응시자 대비 15%까지는 합격자로 하겠다. 이렇게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이 시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합격자로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되고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를 때에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대여,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양도대여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도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이고요. 자격증 양도대여 등을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물론이고 30페이지인데요. 이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즉 비스무리한 명칭조차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3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표 세우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정서식이 보이시죠? 이 법정서식에 성명, 본인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기재하시고 사진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붙이시고요. 그 밑에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2023년에 시행된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했음을 증명합니다. 미리 자격증 하나 만들어 두시고 공부하시면서 학습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페이지로 가끔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온 것인데 일단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83년에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중개업은 허가제였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7차 개정하면서 등록제로 개편이 되었고요. 그 중개업의 등록제는 그 후 2023년 5월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제도인데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이 되는 등록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33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법적 성격인데 괄호 1번에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록이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등록이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이지 등록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은 아니다. 등록이 중개업이 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으면 그 자는 중개업을 한 겁니다. 유효한 중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했으려면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괄호 1번에 대인적 일신전속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등록의 대상이 대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록은 일신전속하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이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등록이 대인적인 처분인데 일신전속하기 때문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에 사망하면, 법인일 경우 해산하면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등록증, 양도대여 등을 금지하고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행정행위의 성격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는 수리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신전속적 범위 내에서 영속한다는 건데 한 번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등록은 갱신의 절차 필요 없이 개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법인이라면 해산할 때까지 등록의 효력은 법령 위반으로 등록 취소를 받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하지 않는 한 등록의 효력은 영속되어 유지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등록을 한 자가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결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당연한 규정을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둔 겁니다. 34페이지 맨 위에 문장 보시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문장이 부정문인데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이기도 한 거죠. 개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만이, 그리고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였을 때 등록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두 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되고요.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먼저 공인중개사가 확보했어야 할 2가지 등록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데 이 실무교육이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실무교육을 안 받고도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기업을 하다가 중기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했는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 들어올 때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였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들어온다면 그때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았어도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확보한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의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라면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확보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두 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을 때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법인이 법인인 계열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험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묻는 법인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요약집 35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의 기준인데 첫 번째 이 법인은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인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민법 중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유한책임회사든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그나마 등록 가능한 협동조합 중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범위 편에서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법 14조는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를 14조 1항 각호와 2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선 업무는 그 법인 설립 목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원이나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또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전원이라고 했으니 비록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은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 두 가지
법인이 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면 등록의 기준을 확보한 자가 등록을 신청하게 되겠죠. 등록 신청하게 될 것인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가서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9조 1항이 어디가 등록관청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34페이지 4번을 보시면 위에 부분 등록관청,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공통등록의 기준이었잖아요. 그 확보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단 이때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분구가 되어 있는 시내라면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 일반 대도시에 있는 비자치구이든 불문하고 구만 있으면 무조건 그 지역에선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에요. 군 지역에선 군수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런데 분구되어 있지 않은 시가 있겠죠. 의정부시, 구리시, 파주시, 원주시 아니면 충주시, 제천시 구가 없는 시라면 그때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구비 서류들이 있다는 거죠. 35페이지 중하단부의 박스에 보면 개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구비 서류들인데요. 박스 안을 보시면 기업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여기도 실무교육 수료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실무교육 수료 사실을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등록 신청자가 실무교육 수료증은 안 내도 되는 예외가 인정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저기도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 공통된 등록의 기준으로 나왔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하지만 준공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은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었죠. 그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이 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나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 3.5 곱하기 4.5cm 규격을 여권용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외국 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라면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단 이러한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는 누가 등록 신청할 때?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구비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서 작성했고 이러한 요구되는 구비 서류가 마련되었다면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수수료입니다. 아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도 응시 수수료 내야 됐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는데 등록 신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어갑니다. 36페이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관청은요,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게 되는데,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기준이 부합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등록을 통지할 수가 없겠죠. 또 그 다음에는 등록의 기준을 확보했다고 하나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에 공부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면 등록을 통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위반에 의해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면 등록을 통지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 설정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지 않고 등록을 통지받은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했을 때 보증 설정이 확인된 자에게만 등록증이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이제 비로소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의 절차 속에 수록하진 않았으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은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 고용인의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전 신고받은 사항, 휴폐업 등의 신고사항, 등록관청이 행한 행정처분 사항 등을 다음 달 10날까지, 날짜로서의 10날입니다. 다음 달 10날까지 협회 등록관청이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했다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고 중개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라면 등록증 대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이른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거 게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서 못 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는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단 게시되어야 할 자격증 원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뿐만 아니라 고용인 중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되고요. 네 번째, 아까 등록 통지받은 자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게시가 되어야 하며, 작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게시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과 절차를 따랐을 때 비로소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여 등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서 등록 신청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된다면 등록을 통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